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5월 생산자 물가지표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더 높아지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인데 4월부터 시행된 25% 관세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을 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재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텐센트가 최근 넥슨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가족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역할과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이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자동차 업계를 겨냥했는데요. 힘을 앞세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졌는데요. 관세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원 아나운서, 하루 만에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를 이겨내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24%, S&P 500 지수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오라클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여기에 양호한 물가지표가 투심을 뒷받침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치며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저가 매수세에 힘이 붙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지수 상승을 이끈 기술주는 1% 가까이 올랐지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라클의 호실적에 힘입어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1.52% 상승했습니다. 한편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미국 기술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 만큼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애플도 오늘 소폭 오르면서 어제 부진을 털어냈고요. 알파벳은 1.0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초지능 AI에 이어 월드 모델을 공개하며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메타는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약세 보였고 브로드컴은 1.25% 상승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당초 12일로 알려졌던 날짜가 22일로 미뤄진 데다 또 공공승차 날짜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아서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만약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관련한 규제와 안전성, 기술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와 시장에 확신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신사업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기술주 상승을 이끈 오라클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고성장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올해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오라클이 기존 데이터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었음이 시사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게임스탑은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2.45% 급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도 매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추가적인 매입이 없어 불안감을 키우긴 했지만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잉은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고기가 보잉사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종으로선 첫 추락 사고지만 보잉은 최근 수년간 여객기 사고가 잇따랐었죠. 회사 재건 노력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밤 나온 미국의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모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리키자 국채금리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채시장에 더 중요했던 것은 30년물 국채 입찰이었죠. 최근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초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30년물 국채 경매 입찰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안도감에 채권 시장에 일제히 매수세가 몰렸는데 결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달러화는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인 데다가 잠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흔들자 어제 아시아장부터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0.73% 빠지면서 97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금값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삐걱대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핵 협상 불발 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도 작전 태세에 들어가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만 어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오늘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하진 않다고 말한 것이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 역시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전망치를 밑돌거나 부합하는 데 그쳤고요.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 전년 대비로는 3%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에 따른 영향이 그만큼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품 지수가 0.2%, 또 서비스 물가 지수가 0.1%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비가공 원자재 가격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중간재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수치가 안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외에도 PPI 지표에서는 PCE 지표에 들어가는 항목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항공요금과 포트폴리오 수수료가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외래 진료비 역시 하락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번 5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0.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물가지수가 예상외로 안정세를 되찾는 가운데 반대로 미국의 고용시장은 둔화 조짐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8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5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점점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면서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에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인한 실직이 포함됐을 수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이 일자리 증가세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상할지, 한다면 언제, 얼마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대통령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제너럴 모터스의 40억 달러 투자 계획 등을 관세의 긍정적 효과로 언급했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지난달 3일부터는 엔진 등 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발효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에겐 날벼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25% 관세 적용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현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대미 수출량을 줄인 것이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4%, 28%에 이르는 가운데 현지 재고분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격 인상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인데요. 추가 관세로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 현지 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 만큼 수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못 박은 상호 관세 협상 기한이 다가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 내용 김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뭐 품목별 관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상호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시점이 되면 협상 대신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앞으로 열흘이나 2주 안에 주요 교육국들의 관세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협상 조건을 명시하고 수용할지 말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떤 국가와 무역 합의를 이룰 것 같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못 박은 상호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자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더 초조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함께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협상 성과에 목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환 발송 발언 직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는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의 틀만 마련한 중국 사례처럼 일단은 보여주기식의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관세 협상을 두고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에서 타코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빼든 강온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요한 건 미일 모두에게 이로운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서도 속도를 우선시해서 일본의 이익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오히려 상대국들은 차분히 대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히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압박을 또 가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2%포인트 내리면 미국은 매년 6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파월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천억 달러는 여기 앉아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 멍청이 때문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주춤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내려갔다면서 금리 인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강제로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파월 의장을 해임할 뜻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30%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와 성장에 대해서 이전 예상보다 다소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금융 환경은 대체로 관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완화됐고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표는 미중 긴장 완화 조치 이후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 상승과 평균 가계소득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전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여파로 올해 연간 기준 인플레이션이 최소 3%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가계소득도 $1,00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로화가 장중 1.16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유로화는 현지 시간 12일 전장 대비 1% 안팎으로 올라 한때 1.16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기조가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42명 대부분이 숨졌습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한 명의 생존자 외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중국 대표 빅테크 텐센트가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거래 규모는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수준이고 인수 가능성 타진하기 위해 넥슨그룹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넥슨그룹 지주회사인 NXC가 실제 인수안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또 거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모두 불확실하다 덧붙였습니다. 앞서 텐센트는 6년 전 넥슨 인수전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였지만 실제 본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2천억 원 규모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취득해 2대 주주에 오르는 등 K컬처 흡수에 여념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안방인 미국으로 불러들이는데 혈안이 된 가운데 마이크론이 대미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발표보다 300억 달러를 더해 총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인데 주목해야 하는 건 정부 보조금 증액 없이 투자만 더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추가 투자 계획 발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보조금 증액 없는 추가 투자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AI 칩 수출 제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술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면서도 미국이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계속한다면 화웨이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장악한 화웨이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중국 기술이 승리할 것이다 우려하면서 단기적인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사흘 앞두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사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와 원자력청은 정치적 결의안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새 핵 농축 시설을 가동하겠다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란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서방이 핵 협상에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로 이번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다만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과 핵 협상 6차 회담에는 참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신 주목한 우리 시장 소식도 짚어보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최고치로 오른 것을 두고 새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며 주식 평가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4배까지 떨어지는 등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상장세의 낮은 평가 가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면서 자본시장 개혁이 최우선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 등에 더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봤고요.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이 강력한 대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코스피가 현실적으로 5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재 모시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계기로 미국을 떠나려는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 1억 엔 규모의 긴급 정책 패키지를 논의 중인데요. 앞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로 학업을 중단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할 경우 일본 내 대학 수용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대학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리온 기자의 신문은 미국을 떠나려는 우수한 인재를 노리고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대학 연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잠잠해지는 모습인데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된 것 같아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금은 조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고 트럼프의 관세 발언도 마찬가지로 좀 압박하는 모양새였었습니다. 다만 오라클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요. 오라클이 한 13% 정도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을 좀 개선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도 가이던스 상향을 했고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한 게 일단 이번 오라클 실적에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스코라던가 델이라던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 클라우드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 둔화라던가 국채금리 하락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PPI가 좀 둔화가 되면서 5월달 PC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성장주라던가 헬스케어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어서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자동차 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수주 내에 이제 15개 국가들의 관세 통지문을 발송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라던가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이런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회담의 불확실성인데 6월 15일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 좀 예정이 돼 있는 주말 사이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측이 지금 군사 경보라던가 이스라엘 군사 작전설 같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주말에 좀 협상을 앞두고 좀 시장의 관망세가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는 이 회담에서 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이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말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계속 좀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 흐름 보면요.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또 관세 리스크가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어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신고가 돌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좀 주의해야 될 만한, 유의를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전 전고점 돌파를 좀 앞에 두고 좀 조정을 받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방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협상 결렬시키고 이런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패턴을 반복을 해왔었죠. 그래서 2019년도 일기 때도 그 S&P 500이 저점 대비해서 한 25% 넘게 반등을 하고 시장이 좀 낙관론에 많이 젖어 있는 그런 순간에 관세를 인상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감세안이라던가 외교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어떤 재료들을 좀 흘리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그래도 좀 낙관적인 상황이죠. 네, 그래서 S&P 500도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신고가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I 기업들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경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고 물가도 좀 생각보다는 잘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좀 크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4일로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 G7이나 나토 정상회담 효과나,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관세 유예 기대감, 이런 것들로 신고가 돌파 모멘텀은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전에 만약에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이런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조율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런 감세안이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G7이나 나토 정상회담 성과가 예상보다 좀 별로다. 그러면은 이런 변수로 인해서 좀 정고점 돌파 전에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신고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낙관론이 시장에서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이 트럼프의 돌발 관세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수들이 많군요. 자, 국내 증시 보면요. 코스피는 뭐 어제도 올랐습니다. 이제 7거래일입니다. 2,920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영원히 오를 수도 없고 언젠가는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세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면은 다시 사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비중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큰 단기 조정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강세가 지속될 걸로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수는 좀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주도주의 교체라던가, 그리고 이 주도주의 흐름이 좀 교체가 되면은 전략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로테이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계속 강세를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지금은 뭐 투지 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구조적인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에도 5월 한 달 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상장 채권을 거의 11조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대선 이후의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글로벌 지수 편입이나 금리 안정, 이런 것들을 선반영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수만 해도 한 달 동안 4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순매수가 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1년 동안 외국인들 여전히 10조 원이 매도 우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 업종이 강한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좀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을 좀 보면은 SK 하이닉스에 대부분 좀 많이 집중된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그동안에 관세 이슈에 눌렸었던 2차 전지나, 그리고 재평가받고 있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의 좀 매수 규모가 좀 많이 들어오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 보면서 이제 지금은 주도주가 계속 좀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어지는지 시장의 분위기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은 메인마켓의 상승세에 힘입어 기준가 대비로는 0.41% 오르며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랠리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3,000선 이상으로까지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외인의 수급보다는 개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아직까진 더 짙어서 상승장 속에서 여러 종목이 오르는 가운데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는지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 추려보면 대북 관련주와 원전주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남북경협주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난티, 메인마켓보다도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미국 원전기업 오클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실적을 축하하며 겹호재의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25%대 급등세 이어가며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거침없는 질주 이어가는 가운데 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면 반대로 반도체와 바이오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0.67%, SK하이닉스도 1.46%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떨어졌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상승하면서 주당 30만 원 선 회복했고 시총 5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86% 오르면서 95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핵 협상 불발 가능성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방산주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알테오젠 0.25% 올랐고 에코프로도 1%대,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23%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 시대가 저물고 그 자리를 주주 관여 펀드가 채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거버넌스 리서치 기업 딜리전트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에서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이 된 기업 수는 22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곳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펀드들이 공격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관 투자자들이 물밑에서 경영진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 기류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주주관여 펀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 펀드 수익률이 올해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 보도했습니다. 한국 주식형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11일 기준 21.83%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4조 4,92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상장기업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실적을 부풀린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는 점이 투자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지독한 주식시장 불신과 외면을 해소하지 못하면 코스피 5천 시대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달러 보험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채널에서 달러 보험이 총 5,135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달러 보험은 가입자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만기에 달러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달러로 입금을 해야 하다 보니 최근처럼 달러당 원화값이 강세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원화값과 금리가 모두 올라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7년 이전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떼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실무자들과 함께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에서 일부 질환과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가입자별로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적 특약이 도입되면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사업 등 자영업을 접은 뒤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 평균 24만 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 8,091명의 새 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 추진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전체 규모는 20조 원가량으로 민생 지원금과 반도체 및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금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를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은 경기 부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정부가 다리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지으면 그만큼 건설 투자액이 늘면서 전체 GDP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나눠주면 개인은 이 돈을 전부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어 GDP 증가도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총수들과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G7에 앞서서 무역 갈등 속 대안을 모색하고 경제정책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인데요.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다 참석할 예정이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와 간담회를 가집니다.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만남인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합니다. 경제단체로는 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우선 다음 주 G7 회의를 앞둔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하고요. 국내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 입장에선 정부와 관계 설정 첫 단추를 꿰는 자리인 만큼 민감한 현안을 먼저 나서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중요한 사안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낼지도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별 기업 소식도 좀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이 마일리지 통화만을 내놓자마자 퇴짜를 맞았네요. 예, 대한항공이 어제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화반을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후 대한항공 측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처는 줄어들게 되고 관심을 모았던 통합 비율을 두곤 그 수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구체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신용카드 결제 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이 약 15원, 아시아나항공이 11원 정도 쌓이는 격이라 합리적인 통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출 당일 보완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안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여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은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네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요.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직전 주보다 0.26% 올랐습니다. 이는 불장이던 지난해 8월 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약 10달 만에 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더 비싼 값에 집을 내놓으려는 주인들이 늘며 매물은 뜸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파구가 0.7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강남과 강동, 성동과 마포 등 상승률 순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를 비롯해 금리 인하 흐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용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이 한국GM에 자동차용 강판을 처음으로 납품합니다. 현대제철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한국GM에 연간 약 1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GM이 기존 방침을 바꾸고 현대제철로부터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중국 내 지역 기업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지난해 영업 손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홈플러스의 2월 결산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영업 손실은 1,994억 원에서 3,141억 원으로 57.5% 늘어났고 순손실은 6,758억 원으로 17.7% 불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상당한 규모의 영업 손실과 과도한 유동부채를 이유로 해당 감사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역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 전남을 시작으로 오전 중 전북,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경북권, 늦은 밤에는 수도권 등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환율 기술적 붕괴. 자, 밤사이 달러 가치가 3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97선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에서는 이 달러가 기술적 붕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데요. 달러 가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우선 기술적 붕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달러가 기술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 기술적 붕괴라는 게 뭐냐? 달러에 무슨 기술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게 테크니컬 브레이크 다운인데 금융시장에서 기술적 붕괴라 하면 기존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패턴하고 새로운 그 요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 또는 기술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환율 변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변수들이 환율을 좌우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관점으로 환율을 전망하면 전망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물론 기술적 붕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것은 사실은 지나봐야만 확실히 알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기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다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달러 환율의 기술적 붕괴 국면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대목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환율이 지금 기술적 붕괴 조짐을 맞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달러 약세를 원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밤사이에 외신들 보도 중에는 이 오빠 복수세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빠요. 예, 트럼프 오빠의 복수세인데요. 자, 어저께 트럼프 오빠 법안을 말씀드렸죠. 이게 오빠가 뭐 언니 오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OBBBA가 이제 그대로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오빠가 되는데요. 예. The only beautiful big bill act, budget act. 예. 다시 한번 말씀 올릴게요. The only big beautiful budget act. 이게 2026년도 트럼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새해 예산안 법안인데요. 이게 그 페이지를 보니까 약 10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 이것은 앞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디테일,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상징적으로 오빠 법안이 주목을 끄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매기는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세금을 20%포인트나 더 때리겠다는 예. 일종의 복수세, 우리나라 언론은 복수세, 리벤즈 텍스라고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 서학 개미들이 미국에서 지금 투자해서 거기서 양도소득세나 배당세 이런 것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구글이나 인텔에 대해서 한국이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바로 서학 개미들에 대해서 20%포인트의 추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좀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법안입니다. 서학 개미들 개인한테만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있을 경우에 그 진출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도 20% 돈을 더 번다. 이러니까 이 법이 하원을 통과했거든요. 네. 상원을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유럽 많은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이거 20% 추가 세금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 금액 자체도 문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 서학 개미들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으로 복수세를 때리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오빠가 미국 달러를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뭐 이런 것이 기술적 붕괴, 네. 테크니컬 브레이크다운의 하나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CPI와 PPI 물가가 예상 밖으로 안정되는 올랐습니다만은 안정되는 관세 폭탄 속에서도 물가는 안정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롬 파월 라인에서 금리 내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금리 내리면 미국 달러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준 금리 인하 이번 6월 달은 아니겠지만 곧 인하할지 모른다는 네. 얘기. 그다음에 또 기초적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유로화 강세예요. 지금 유로가 초강세거든요. 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미국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는 유로화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6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는 바로 달러 가치 하락으로 돌아가는데 우선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네. 라고 선언했고 또 하나 중대한 변수가요. 자, 이 미국이 나토 안보를 책임져 주지 못하겠다. 우리 나토에서 빠질게라고 지금 계속 유럽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제 휴전을 강요하고 트럼프의 이 일방적인 외교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안보해야 되겠다 해서 재정 지출을 지금 왕창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유럽의 재정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는 미국보다 더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 이런 이게 대표적인 지금 환율의 기술적 붕괴 상황.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2차 관세인데요. 자, 지금 트럼프 관세가 초기에는 폭탄이 됐다가 뉴욕 증시도 아주 흔들었었는데 관세 유예한다 이래가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금융시장은 완전히 종전 상황으로 거의 돌아가 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2차 관세 압박, 미국 언론들은 이것을 트럼프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 2.0 이렇게 지금 언론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7월 9일까지 관세 협상을 제대로 안 하면 그때 가서는 진짜로 때리겠다 이건데 이것을 앞당겨서 앞으로 10일 내에 각국별로 관세율을 통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스스로 개선하지 내겠다고 나오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는 나라는 예외지만 협상하지 않고 협상 자세가 불량한 나라들에서는 바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각국별 일방적으로 관세율 폭탄을 때리고 물론 그 적응은 7월 10일부터 하지만 그 전에 관세율 폭탄을 때리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관세 충격이 세계를 지금 짓누르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사실상 미국의 참패로 끝나면서 트럼프가 중국에서 얻지 못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환율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열병식. 자, 미국 현지 시간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군 열병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입니다. 물론 이 열병식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건 아니고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생일과 타이밍을 맞춰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뭐 명분이야 어디 있든 대통령 생일날 군대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는 것, 이것은 북한에서만 보던 그러니까요. 아주 유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탄생 이후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난 날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은 생일을 만난 사람들한테 자기가 며칠 날 태어났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6월 14일. 그래서 워싱턴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하려면 대통령 생일을 몰랐다거는 그것은 거의 듣보잡으로 주류에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6월 14일이 대통령님 생신이신데 네. 그 6월 14일이 미국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미국이 올해 2025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꼭 250년 전 1775년에 네. 미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꼭 250년 됐습니다. 그때 정확한 날짜가요. 1775년 4월 19일 날 미국에서 4.19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해요. 네. 우리나라만 4.19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때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또 미국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우리 요즘 주방위군이라고 뭐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캘리포니아에서 동원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방위군 뿌리가 원래 미국 식민지 시대 때 민병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식민지 시대에 미국에는 영국 군대가 따로 있었고 식민지 자식이 자치를 하는 민병대 군 조직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1973년에 미국에서 보스톤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미국의 무리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의 경제인들이 반기를 들었던 건데, 그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렉싱턴이라는 곳, 바로 보스턴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민병대들이 좀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영국 군대가 가서 그걸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반격을 기한 게 4월 19일 날 주방위군 민병대들이 조직들이 4월 19일 날 렉싱턴에서 영국군을 대선멸합니다. 여기서 첫 전투에서 민병대가 이겨요. 그리고 거기 고무된 미국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필라델피아에서 6월 14일 날 1775년 6월 14일 날 자, 우리 민병대만 할 게 아니라 정식 국가 군대를 만들자, 내셔널 아미를 만들자. 그 날이 6월 14일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생신이 6월 14일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하. 내가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하늘이 내한테 6월 14일 날 보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열병식을 하니까 열병식도요. 미국에 있는 모든 역대 제대 군인들 전부 다 나와도 좋다. 엄청난 규모로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고. 비용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최신 무기 다 동원합니다. 네. 사실 저도 가야 돼요 지금. 세계 미국의 군대를 병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바빠서 지금. 네. 모닝배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박사님?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기 가겠다는 사람과 저기 가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 완전히 두 파가 나눠져 있고요. 특히 요즘 캘리포니아에 데모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과도한 이민 불법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노 킹스, 트럼프가 왜 왕처럼 행세하려는 거야? 미국에는 왕이 없다. 그래서 노 킹스 시위가 또 6월 14일 날 저녁에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의 열병식과 노 킹스 시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한판 제대로 붙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여론이 어디를 지지할지 이것도 우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관세 폭탄 2.0. 앞서 박사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관세 다시 뭔가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후 통첩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상호 관세 유효 기간 끝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또 한 번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 나라는 관세 시한, 협상 시한을 유예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기자회견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를 하셨어요. 왜 네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나는 연장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리고 바로 최후 통첩의 서한을 각국별로 보낼 것이다. 예. 우리 4월 2일 날 2025년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로즈 가든에서 각국별로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관세율 네. 작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올림을 하니 안 하니 뭐 정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인데 그것을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영국밖에 없어요. 예. 모든 나라 중에서 영국 외에는 다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협상이 안 될 것을 7월 9일까지 협상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폭탄을 때려놓고 그때까지 되면 철수해주는 그러니까 선집행 후 면제 방식을 쓰겠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네. 자, 이게 특히 이제 한국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협상을 며칠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예. 한국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폭탄을 때릴지. 지금 우리 새로 한국의 무역 대표, 통상 대표부로 이제 임명이 되신 분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향해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지금 책임자들끼리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일단 7월 9일 날 때릴 폭탄 정해놓고 협상을 할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줄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창용 집값.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을 하다가는 집값 더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집값과 경기 부양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6월 12일 날 창립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75년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한 이후에 통화 독립을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네.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12일 날 문을 열자마자 한국은행은 10일도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왜냐? 남북 전쟁이 예.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금고에 있던 금, 그걸 부산으로 이동을 하고 정말 그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하고 엄청난 한국은행의 역사가 한국 경제의 역사고 또 이후의 경제 성장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75년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에 이창용 총재의 메시지는 좀 거대한 화두,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동아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든지 요즘 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판을 흔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고리타분한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지금 집값 부동산 과열이 너무 심해요. 금리 과하게 낮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의 한국은행 창립 75년 기념사로 나왔거든요. 네. 이창용 총재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서울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금리를 인하했고 또 인하할 것 같은 분위기. 기대감 때문이죠. 아니 예. 금리 인하한 사람이 이창용 총재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금리 인하해놓고 금리 인하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좀 조심할게 이런 얘기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추경 및 재정 확대인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로 올랐어요. 왜 이런 패턴이 생기느냐? 네.
그냥 단순히 진보가 미워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보 진영의 진보 정부의 가장 큰 특성, 경제적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재정을 확대하고 추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또 추경을 풀지 않습니까? 네. 추경에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보다도 전 더 큰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추경하고 재정 확대하면 인플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플레 기대 심리 때문에 집값 오를 거야. 집이라도 하나 보존하고 있자. 이 심리가 결국은 진보 정권마다 집값을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토호제 풍선 효과. 이것은 보수 정부인 오세훈 시장이 한 겁니다만 원래 그것도 뿌리가 문재인 정부가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자, 토호제. 지금 강남 3구하고 몇 군데 지금 잡아놨는데 그게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지금 서울 집값은 서울에 지금 강변뿐만 아니라 서울의 25개구 전역으로 확산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공급 물량, 서울의 공급 물량은 최근 10년 내에 가장 적은 상황. 거기다가 지금 똘똘한 한 채, 이게 또 노무현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까? 똘똘한 한 채 하다가 지방 살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만 올렸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서울 집값 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과거의 교훈을 잘 좀 되씹어서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런 어떤 솔로몬식 마술을 좀 펴주시기 간곡히 바라봅니다. 저 상황상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집 정권이 들어설 때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진보라고 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는 뭐 그런 논리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진보 정부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세요. 지금이 과연 돈을 풀든지 안 풀든지 그것은 경제학자들마다 시각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속성상 왜 뿌리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보수 정부는 세금을 깎자는 거고 네. 진보 정부는 세금을 좀 늘리자는 거. 거기다가 그것을 좋은 데 쓰자는 취지예요. 좋은 데 쓰는데 그 과정에서 재정이 팽창된단 말이죠. 재정이 팽창되고 그다음에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 때 돈 푼 거하고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상황 때 돈 푼 게 돈 푼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철학 차이가 한쪽은 감세해서 재벌들한테 돈을 몰아줘서 기업을 낙수 효과를 바라자. 예. 이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진보 정부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좀 더 걷든 어쨌든 재정을 늘리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시작하자마자 재정 늘리는 것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지금 청와대 비서관 중에 재정 보좌관까지 또 폐지했던 걸 다시 부활시켰고 또 지금 거기 김용범이라든지 그 비서관들 세 사람 그 사람들 논문을 한번 보세요. 전부 재정 확대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그렇다. 이것은 그 진보 정부를 위한 하나의 변명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짧게 보시죠. 환율 기술적 붕괴, 트럼프 열병식, 관세 폭탄 2.0, 그리고 이창용 집값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5월 생산자 물가 지표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더 높아지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인데 4월부터 시행된 25% 관세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을 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텐센트가
최근 넥슨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가족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역할과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자동차 업계를 겨냥했는데요. 힘을 앞세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졌는데 관세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닝벨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원 아나운서,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를 이겨내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 0.24%, S&P 500 지수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오라클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여기에 양호한 물가지표가 투심을 뒷받침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치며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저가 매수세에 힘이 붙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지수 상승을 이끈 기술주는 1% 가까이 올랐지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라클의 호실적에 힘입어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1.52% 상승했습니다. 한편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미국 기술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애플도 소폭 오르면서 어제 부진을 털어냈고요. 알파벳은 1.0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초지능 AI에 이어 월드 모델을 공개하며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메타는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약세 보였고요. 브로드컴은 1.25% 상승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당초 12일로 알려졌던 날짜가 22일로 미뤄진 데다 공공승차 날짜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아서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만약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관련한 규제와 안전성, 기술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와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신산업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기술주 상승을 이끈 오라클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고성장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올해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오라클이 기존 데이터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었음이 시사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게임스탑은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2.45% 급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도 매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추가적인 매입이 없어 불안감을 키우긴 했지만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보잉은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고기가 보잉사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종으로선 처음 있는 추락 사고지만 보잉은 최근 수년간 여객기 사고가 잇따랐었죠. 회사 재건 노력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서학개미가 어제보다 매수 규모를 키웠는데요. 테슬라와 TSLR 모두를 10억 달러 넘게 사들였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스파이에도 하루 사이 매도 규모를 2배 넘게 키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나온 미국의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모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리키자 국채금리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채시장에 더 중요했던 것은 30년물 국채 입찰이었죠. 최근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초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30년물 국채 경매 입찰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안도감에 채권 시장에는 일제히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04%포인트, 30년물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3년 만에 최저치까지로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인 데다가 잠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흔들자 어제 아시아장부터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는 0.73% 빠지면서 97선까지로 내려갔습니다. 금값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삐걱대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핵 협상 불발 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도 작전 태세에 들어가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만 어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오늘은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한 것이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 역시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5월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전망치를 밑돌거나 부합하는 데 그쳤고요.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 전년 대비로는 3%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에 따른 영향이 그만큼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품 지수가 0.2%, 서비스 지수가 0.1%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비가공 원자재 가격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중간재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수치가 안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외에도 PPI 지표에서는 PCE 지표에 들어가는 항목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항공요금과 포트폴리오 수수료가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외래 진료비 역시 하락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번 5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0.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물가지수가 예상외로 안정세를 되찾는 가운데 반대로 미국의 고용시장은 둔화 조짐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8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5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면서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에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인한 실직이 포함됐을 수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상할지 한다면 언제 얼마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제네럴 모터스의 40억 달러 투자 계획 등을 관세의 긍정적 효과로 언급했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지난달 3일부터는 엔진 등 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발효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업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겠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25% 관세 적용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현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대미 수출량을 줄인 것이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4%, 28%에 이르는 가운데 현지 재고분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격 인상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인데요. 추가 관세로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 현지 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 만큼 수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우리 가전업계도 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철강 제품뿐 아니라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지난 4일부터는 철강과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한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품목 관세, 지금 자동차, 철강 얘기 나왔고요. 상호 관세 관련해서도 어제 상대국들을 향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시점이 되면 협상 대신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이나 2주 안에 주요 교육국들에 관세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협상 조건을 명시하고 수용할지 말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떤 국가와 무역 합의를 이룰 것 같냐는 질문에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못 박은 상호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자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초조해 보이는 거는 왜 그럴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함께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협상 성과에 목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환 발송 발언 직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는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의 틀만 마련한 중국의 사례처럼 일단은 보여주기식의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관세 협상을 두고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에서 타코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빼든 강원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인데요.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요한 건 미일 모두에게 이로운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서도 속도를 우선시해서 일본의 이익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오히려 상대국 들은 차분히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차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면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에 맞춰서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완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협상 카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과의 상황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군요.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파월 의장 향해서 또 금리 내려라고 압박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2%포인트 내리면 미국은 매년 6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파월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천억 달러는 여기 앉아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 멍청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주춤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내려갔다면서 금리 인하를 거듭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강제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파월 의장을 해임할 뜻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30%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와 성장에 대해서 이전 예상보다 다소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금융 환경은 대체로 관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완화됐고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표는 미중 긴장 완화 조치 이후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 상승과 평균 가계소득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전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여파로 올해 연간 기준 인플레이션이 최소 3%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가계소득도 $1,00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로화가 장중 1.16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유로화는 현지 시간 12일 전장 대비 1% 안팎으로 올라 한때 1.16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기조가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42명 대부분이 숨졌습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한 명의 생존자 외에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 짜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인데도 코스피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어제 큰 폭으로 내려서 이제 1,350원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먼저 어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이제 6일 연속을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면서 시장은 좀 방어가 됐고요. 외국인들도 선물을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걸로 봐서는 다음 차월물에 대한 롤오버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상승 추세를 당분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 좀 분위기는 대외 여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국내 정책들의 일부라든지 새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있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도 국내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서 코스피 3배짜리 ETF로 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달러 유입에 따른 원화 강세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물가 지표에서 아직 관세 여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이만큼 미 연준이 신중 모드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CPI도 생각보다 이제 높지 않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PPI도 지금 예상치가 전월 대비 한 0.2%는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전망을 했는데 0.1%에 그쳤고요. 일단 주요 물가가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관세 여파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표랑 이제 서비스 물가 지표도 지금 다 낮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마 고용이 지금 조금 실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용이라든지 재취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표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해석해 보시면 앞으로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 관련돼서 지금 왜 이렇게 지표가 빨리 안 올라오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4월 전에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던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조금 꺾였다라는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에서 보면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투자 타이밍 잡기가 오히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주목해야 할 변수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 다 지수는 꾸준히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섹터들은 계속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터들의 순환 매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2차전 섹터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쉬었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또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반도체도 한번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협상 내용 안에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기대와 우려가 아직은 좀 반도체 섹터에 좀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매도로 전환될 때까지는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6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산 금액이 거의 3조 9천억에서 4조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 시대가 저물고 그 자리를 주주 관여 펀드가 채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거버넌스 리서치 기업 딜리전트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에서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이 된 기업 수는 22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곳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펀드들이 공격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관 투자자들이 물밑에서 경영진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 기류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주주 관여 펀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 펀드 수익률이 올해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 보도했습니다. 한국 주식형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11일 기준 21.83%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4조 4,92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상장 기업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실적을 부풀린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는 점이 투자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지독한 주식시장 불신과 외면을 해소하지 못하면 코스피 5천 시대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달러 보험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채널에서 달러 보험이 총 5,135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달러 보험은 가입자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만기에 달러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달러로 입금을 해야 하다 보니 최근처럼 달러당 원화값이 강세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원화값과 금리가 모두 올라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7년 이전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떼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실무자들과 함께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에서 일부 질환과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가입자별로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적 특약이 도입되면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사업 등 자영업을 접은 뒤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 평균 24만 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 8,091명의 폐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 추진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전체 규모는 20조 원가량으로 민생지원금과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민생지원금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선별할지를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정부가 다리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지으면 그만큼 건설 투자액이 늘면서 전체 GDP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나눠주면 개인은 이 돈을 전부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어 GDP 증가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 총수들과 만납니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키워드가 될 전망인데요.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오늘 회동에 누가 참석하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와 간담회를 가집니다.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만남인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합니다. 경제단체로는 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우선 다음 주 G7 회의를 앞둔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하고요. 국내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 입장에선 정부와 관계 설정을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인 만큼 민감한 현안을 먼저 나서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중요한 사안들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낼지도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소식도 좀 보죠.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화반, 이게 제출이 됐는데 곧바로 퇴짜를 맞았어요. 네, 이제 어제 대한항공이 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화반을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후 대한항공 측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처는 줄어들게 되고 관심을 모았던 통합 비율을 두곤 그 수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구체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신용카드 결제 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이 약 15원, 아시아나항공이 11원 정도 쌓이는 격이라 합리적인 통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출 당일 보완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안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여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은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 주 상승률이 특히 컸죠? 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요.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직전주보다 0.26% 올랐습니다. 이는 불장이던 지난해 8월 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약 10달 만에 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더 비싼 값에 집을 내놓으려는 주인들이 늘며 매물은 뜸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0.7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강남과 강동, 성동과 마포 등 상승률 순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를 비롯해 금리 인하 흐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유족들에게 일정액을 주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정할 수 있어서 상속수단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60대 A씨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손자녀 3명이 성인이 되면 각자 1억 원씩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40대 B씨도 6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향후 9년간 300만 원씩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 1억 원, 대학 졸업 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운용하고 지급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금을 분할로 받을 수 있고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개인마다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증권사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의 청구권 신탁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청구권 신탁 확대를 꼽으면서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 전남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전북, 늦은 오후에 충남과 경북권, 그리고 밤에는 수도권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에는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일제히 올랐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치를 밑돌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세가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는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에서 발을 완전히 빼라는 말은 아니라며 투자를 계속하되 은행주 등 특정 섹터에 선별 투자라고 조언했습니다. Looking back at this year, we said tariffs will probably come in higher than expected, which happened. We made sure it's robust portfolios, but we were underweight on the equity side. But it's never that we say don't stay invested. You need to, I think it's another good example to stay invested with your asset allocation. But you need to look at regions and sectors. And if you look at the markets right now, equity markets, they are very rational. So look, autos are having a lot of stress. Banks are doing very well. So the market is really differentiating, and I think that's something you need to take into account. 미국 국채 금리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덩달아 약세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거시 전략 책임자는 달러가 여기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발 경기 둔화로 인해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이는 달러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ultimately, the biggest driver of where the dollar has bee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ave been U.S. rates, and U.S. rates have been stubbornly high in this range, somewhere above 4% on the U.S. 10-year Treasury yield. I do think that over time, as the negative effects of tariffs start coming through more clearly in the data set, you should see long-term Treasury yields gravitate lower, and that will drag the dollar further lower in our forecast. 미국 자산운용사 반센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크게 세 가지 섹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머크, 캔뷰, 프록트앤갬블, 그리고 펩시에 투자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lot of names in healthcare. You mentioned energy before. Certainly with a day like today, you get a geopolitical issue that causes some of the energy names to look good. And we're longer term investors than that. But I think energy, healthcare, consumer staples have some great names that are not at these stratospheric valuations that a lot of the big Mag 7 tech type names might be. So we really like the way that Merck is priced. On the consumer staples side, we love Kenvue, Procter & Gamble. Pepsi is right now a great value play. For a patient, disciplined investor that's fundamentally driven, these are really good opportunities. 미국 30년물 국채 입차 결과가 좋았던 것도 국채금리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해 장기물 국채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일단 그런 우려는 수그러든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투자 책임자는 미국 국채가 최근 들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30년물 등 장기물 국채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중단기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en trading more like risk asset than it has been trading as a flight to quality, which I think we're used to. The big thing here is just trying to figure out where fiscal is on the going forward. And what we've been telling clients is there's no need to go into the 30-year bond. There are a lot of bonds in the belly and the very short end of the curve. Stay there and you'll be better served. 미국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데다가 팀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마이크론의 공세가 참 거센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지금 긴장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만년 3위 꼬리표를 달고 있던 마이크론이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단행하면서 K-메모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살펴보면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꾸준히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1년도 채 안 돼 6%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는데 세계 최대 메모리 업체로 명성을 떨치던 삼성의 점유율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삼성의 점유율은 2023년 4분기 45%로 정점을 찍고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1분기에는 SK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은 각각 7%, 19% 넘게 줄어든 반면 마이크론은 나홀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성패가 갈린 건가요?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갔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희비를 갈랐는데 마이크론은 한국 업체들이 주도하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4세대 제품을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 업계에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으로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 삼성보다 먼저 진입해 2차 공급사 지위를 확보했고요. 특히 HBM 원재료인 D램 칩이 전력 효율면에서 가장 앞섰다고 공식화한 데다 최근 엔비디아로 추정되는 주요 고객사에 6세대 샘플을 공급했고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소캠 역시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D램에 이어 낸드, 이제 차세대 메모리까지 섭렵하면서 일각에선 7세대 제품부터는 마이크론이 국내 업체들과 비슷한 기술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는데 그간 초미세 공정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최근 업계 평가를 180도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매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죠? 네,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또 매머드급 투자 덕분인데요. 마이크론이 최근 안방인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짓고 있는 첨단 공장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이 공장은 들어간 비용만 우리 돈 34조 원에 달하고요. 자동차부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핵심 시장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보이시 공장은 단순한 증설을 넘어서 미국산 메모리에 대한 의지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족한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현재 3개의 팹이 지어지고 있고 이외에 대만 타이중과 싱가포르 우드랜드, 일본 히로시마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모두 HBM을 비롯한 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기지로 당장 올해부터 대만 신규 팹이 가동을 시작해 늘어나는 HBM 수요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현재 메모리 산업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을 비롯해 빅테크 고객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격변기를 맞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은 마이크론이 만년 3위 꼬리표를 떼고 시장 판도를 뒤흔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좀 다시 뒷심을 발휘해 주길 바라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은 메인마켓의 상승세에 힘입어 기준가 대비로는 0.41%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3,000선 이상으로까지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외인의 수급보다는 개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아직까진 더 짙어서 이 상승장 속에서 여러 종목이 오른 가운데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개인들의 매기가 쏠리는지 확인이 요기합니다.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을 추려보면 대북 관련주와 원전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남북 경협주가 그 영향으로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다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난티, 메인마켓보다도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미국 원전 기업 오클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실적을 축하하면서 격포제의 원전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25%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거침없는 질주 이어가는 가운데 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면 그와는 반대로 반도체와 바이오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0.67%, SK하이닉스도 1.46%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떨어졌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상승하면서 주당 30만 원 선을 회복했고 시총 5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 넘게 오르면서 95만 원 선 코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핵 협상 불발 가능성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가며 상승세 이어졌는데요. 알테오젠 0.25% 올랐고 에코프로도 1%대, 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2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과연 주말을 앞두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일부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은 더위가 잠시 주춤할 수 있는데요.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차차 흐려져 경기 동부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경상동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비 양을 살펴보면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충남과 전라 경상에 최고 100mm 이상, 그 외 많은 곳은 최고 50m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8도, 춘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6도, 강릉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지로 보입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